중소기업을 지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되게 우리나라에서 금기시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문제는 절대선이에요. 이거 오늘 제가 얘기가 좀 결론적으로 이게 힘내라 청년 쪽으로 갈 거거든요. 아, 네, 네, 좋습니다. 어른들한테 의외로 배울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어른들은 20년 동안 살아온 방식이 있고 네. 성공 공식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자꾸 그 성공 공식대로 하려 그랬을 때 잘 안 돼요. 안 되죠. 예, 시대가 바뀌었는데, 시대가 변했는데, 예.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진짜 우리를 먹여 살렸냐? 그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하셔. 뭐 중국 때문에 부자 됐다 이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가 일본과 중국을 무시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랑은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도 우리가 이겨야 되고, 그렇죠. 중국이랑은 가위바위보를 하면 안 돼. 그냥 우리랑 상종을 하면 안 되는 다 밑에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만 하더라도 미국이 376억 달러로 우리나라 1위 수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 204억 달러로 2위 수출국이었어요. 중국은 한 184억 달러 정도를 수출을 했었는데 아, 저때도 많이 하긴 했구나, 그래도. 네. 많이 했다고요? 네. 1330억 달러인데. 1330억 달러. 이야. 8배. 야. 일본은 204억 달러인데 296억 달러. 일본하고 뭐 한 거야? 우리가 별로 없죠. 별로 없는데 그냥 물가 인상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그것도 안 돼. 물가 인상도 안 되죠. 안 되네. 그럼 예. 준 거네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 거의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을 그냥 다 사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유, 감사한 나라네. 결론적으로. 감사하긴요. 우리 거 없으면 걔네가 만들질 못하는데. 아, 그렇죠. 중간지니까. 야. 그러니까 필연적인 구조예요. 350억 달러 홍콩도 사실은 중국이죠. 그리고 이렇게 수출이 있다가 네. 이게 수출 비중이 중국으로 확 넘어갔어요. 상대 비중을 보면은 미국이 29.8에서 12%로 줄어들게 되고 네. 중국은 0.9에서 26.8로 올라갔으니까. 와. 그러니까 우리가 3배 잘 살게 된 거는 중국한테 물건 팔아서 그런 거다. 중국에 물건 팔아서. 예. 근데 2018년에서 2024년으로 가면은 네. 이것도 되게 신기한 지표예요. 네. 12%에서 18.7%로 올라가고 네. 중국은 26.8에서 19.5로 떨어져요. 그 미국은 또 크게 상승하고 중국은 또 크게 빠졌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야, 중국 아니다. 어디 가야 되냐? 미국이다. 네. 판단하는 순간 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민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이랑 우리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구조적으로나 통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딱 판단이 쓰는 순간 다음 시장을 찾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가 좀 아니다 싶으면은 다른 데 시장으로 옮기는 전략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옮겨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네. 질서가 변해가지고 방향을, 그러니까 A에다 팔던 거를 B로 판다는 게 안 된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옮겼는데 네. 이 옮긴 거의 수출 비중이 왜 이렇게 높아졌냐면은 저런 겁니다. 야, 미국이 이제 대세야. 미국이 최강국이 될 거야. 네. 그리고 완탑이야, 완탑. 심지어 중국을 패. 그러니까 중국은 또 느려질 거야. 네. 부동산 문제도 많고 네네. 뭐 청년 실업 문제도 크고 중국은 또 지가 만든대. 그렇죠. 그래서 우리랑은 지금 당장 줄이면은 부담스러우니까 100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다 만 납품하고 있었으니까 네. 뭐 좀 어떻게든 로비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막 한 9천, 8천, 7천, 6천 이렇게 서서히 내려오자. 네네. 라는 전략을 몇 년 동안 가져가고 있었고 얘는 빨리 오면 안 돼요. 뽑아 먹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뽑아 먹고 움직여야 돼요. 그렇겠죠. 다음 시장에는 빨리 가야 됩니다. 네네. 남들 먹기 전에. 그래가지고 미국에다가 그 보조금도 주고 막 그러니까 네네. 투자를 많이 했어요. 아, 그럼 미국의 거기 현장에다가 그 현장 그 공장들 만드는 것도 우리 수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장을 만들고 할 때 거기 자재도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부품 들어가죠. 장비 들어가죠.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니까 미국에 대한 수출이 확 늘어나게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출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출은 네. 이제 뭐 현대차 미국에다 수출하고 네. 삼성 핸드폰 팔고 막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때 늘어났던 수출은 우리가 투자를 기반으로 해갖고 간 게 되게 많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저 미국이 우리나라가 8등인가? 그 미국의 흑자국 8등인가 돼요. 8등이죠. 예. 그래가지고 럼프 형이 뭐 니네가 뭐 50 몇 프로 뭐 50 몇 프로 니네가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네네. 관세 25% 내 뭐 이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당당하게 미국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미국이란 나라에
전 세계에서 미국이란 나라에 가장 많이 투자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주는 국가가 어디냐? 압도적으로 한국. 그렇죠.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만들어준 것도 한국. 최근 10년 동안 거의 압도적이잖아요, 진짜. 맞아요. 네. 그리고 최근 5년 사이로 훨씬 커요. 더 크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냈던 거의 80%는 네.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대로 그냥.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 뭐 상품만 뭐냐? 니네 일자리 창출하려고 그러는 거라며? 공장 만들려고 그러는 거라며? 다 주고 말이야. 그럼 뭘 다 주고 하는 거 우린데. 너네들한테 팔아는 거지 모르고. 그렇죠. 맞아요. 재투자하고. 예. 근데 이렇게 시장을 바꿨는데 바꾼 현대차조차도 관세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단순히 시장을 바꾸는 것만으로 네. 우리가 지난 20년간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처음에 파도에 대한 비유를 드렸는데 네. 큰 파도가 와서 옆으로 피했는데 네. 이 옆에도 파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파도를 옆으로 피하고 가면은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원했던 목적지로 20년 동안 가왔다고요. 그렇죠. 근데 목적지가 달라졌는데 네네. 그 목적지가 지금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일로 피했다 절로 피했다 일로 피했다 절로 피했다를 하고 있는데 네. 한 번 피했을 때는 목적지가 바뀌었구나 라고 해서 한번 피했어요. 근데 거기 또 파도야. 그 방향도 아닌 것 같아. 네네. 근데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사실은 트럼프도 모르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모르는 것 같아 그분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우리나라 수입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거의 중간재 비중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네. 얘기고 네. 품목별로 보더라도 이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석유화학 제품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여수대산 이런 데서 만드는 석유화학 수출했던 건데. 그럼 여기서 2024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반도체 통신기기 빼고는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합성수지, 기초유분, 석유화학 중간재료, 정밀화학, 석유, 플라스틱. 제가 왜 굳이 여수, 대산, 울산을 얘기하냐면 여전히 중국의 비중이 높은 데들이 지금 석유화학이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거의 빠졌어요. 철강, 컴퓨터, 자동차 부품 이런 거는 이미 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네. 더 이상은 데미지가 크지 않아요. 중국이랑 교역을 안 해도. 네. 반도체는 뭐 여전히 1위 품목이고 경쟁력이 여전히 있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꺾이면은 이제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석유화학 쪽은 여전히 중국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 해외 직접 투자 국가별 비중 미국이 24.8%로 압도적으로 압도적이네요. 높고 네. 해외 직접 국가 투자별 비중을 보면은 처음엔 중국에다 투자를 엄청 많이 했다가 중국 투자는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2.9%. 네. 미국은 43.7%. 점점 증가하네요. 압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화끈하다니까요. 화끈하네. 이제 확 옮겨 버렸네. 예. 미국인이 그럼 미국으로 그냥 쫙 가는 거야 그냥. 맞아. 그러면서 거의 전체 투자의 43%가 갔으니까. 예. 그리고 여기 빠져 있긴 한데 이 중간에 베트남이 있긴 있습니다. 베트남도 크죠. 네, 베트남도 베트남의 그 1위 투자국이 한국이에요. 그렇겠죠. 베트남의 삼성전자가 어딘지 아십니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죠. 베트남의 삼성전자. 맞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제조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일자리 창출 많이 하는 나라는 예. 기업은 예. 삼성전자. 삼성전자 수출도 제일 많이 하고. 수출도 제일 많이 하고. 그다 미국 가고 글로 갈 거잖아. 유럽으로 가고 그럴 맞아요. 거잖아요. 예. 그럼 삼성전자가 글로 가갖고 무슨 일이 생겼냐? 우리나라의 구미가 없어졌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그냥 기업 얘기이기도 하고 네. 국가 의견 교육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뭐 매크로한 경제 얘기도 한데 결국 이 얘기는 우리 얘기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구미분들이 예전에 뭐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공장이 절로 옮겼어. 뭐 경기가 좀 안 좋으면 사람이 좀 잘릴 수도 있고, 네. 뭐 임금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뭐 그 구미 공장에서 임금이 좀 줄어들고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좀 밥을 좀 덜 사 먹으니까 네. 경기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아예 그냥 넘어가 버리면 네. 경기라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임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임직원들이 거기서 밥 먹고 네. 아파트 사고 뭐 옷도 사 입고 맞아요. 학원도 보내고 이런 경제가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미국에다 뭐 팔고 있는지를 보니까 배터리 많이 나갔습니다. 3사 다 나가 있잖아요, 우리. 예. 배터리 나갔고 메모리는 원래 많이 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연도별 직접 투자 및 수출 보면은 우리나라 미국 상대로 한 거는 2020년 이후다. 그냥 압도적으로 쭉쭉 올라가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랑 미국이랑 원래 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아닙니다. 2020년 이후에 아예 달라집니다. 어. 아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요. 네. 그래서 아까 지금 설명드렸던 그 아까 가게 10,0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장 어디 있나 보니까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네. 정도가 있는데 여기 끄트머리에 인도가 좀 있긴 있죠. 네. 탑 5가 전체의 50%, 탑 10이 66%예요. 우리 팔 데가 없어.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네가 직접 한대. 중국은 직접 한대. 네. 유럽은 요새 돈이 없대. 네. 그럼 우리는 전 세계의 절반을 잃어버리게 된 거고 전 세계의 절반은 나머지 뭐 몇 개국일까요? 지금 한 180, 한 200개국 되나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탑 10 뺐으니까 190개국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100명짜리, 50명짜리 그런 공장들 쫙 한 200개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희망을 찾아볼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듣다 보니까 이게 답이 자꾸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경제력을 다시 어떻게 좀 회복시킬 수 있을까? 청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예. 우리가 왜 없는지를 좀 느끼면서 네네. 우리가 뭘 바꿔야 되는지 그게 아까 뭐 제목에 뭐 정치 갈등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출산율 최하 이런 것도 있고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요새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답은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어디서 혁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그 고용을 기준으로 하면은 네. 태평성대입니다. 우리의 성군 윤석열 대통령이 3년 동안 집권하던 그 시기는 네네네. 고용률 역대 최고. 그럼 일단은 뭐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습니까? 완전 고용 가깝죠. 원하면 다 일자리 얻을 수 있는. 원하는 것은 뭐 전두환 대통령 때 그렇게 외쳤던 실업률 대한민국이었습니까? 실업률 2.7%. 네. 경제활동 참가율 64.3%. 그냥 뭐 굳이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네.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다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그렇죠. 뭐 알바 자리도 워낙 많고 지금도 늘 구직이야. 구직하는 회사 너무 많고 좋습니다. 예. 근데 이 통계에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 뭐가 이상하죠? 매번 고용 도양 자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꼭 일터로 나가는 60대 여성, 엄마는 일하고 아이들은 쉬었음, 네. 청년들은 쉬었음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 놈의 새끼들이 빠져가지고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뭐 눈만 높아가지고 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그 통계를 보면 이제 상상이 되죠.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막 아침에 청소 일하러 가시면서 애 새끼 저 게임하다가 저 자고 있는 거, 야 밥은 굶지 마라 그러면서 10,000원짜리 하나 놓고 가시면은 내가 됐어 뭐 이런 예. 그 상상이 되시잖아요. 들으면서도 짤도 많이 쓰고 그런 장면 많이 나오죠. 예. 근데 진짜 그런가? 음. 라고 한번 봤습니다. 네. 진짜 그런가? 쉬었음 청년들의 쉬었음이 여기도 역대 최고예요. 최대. 최대. 네, 청년들은 역대 최대다. 뭐 이렇게 하면은 딱 그려지는 그 그림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서 그래. 뭐 비정규직이니 뭐 그런 것만 억지로 뭐 늘려가지고 뭐 착시 효과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른바 좋은 일자리라고 부르는 그 상용 임금 근로자를 네. 보면 취업자 수를 봤을 때 전년 대비 증감입니다. 증감. 10,000명 단위로 2023년에 증감이 된 게 전체 임금 근로자가 32만 명이 늘었는데 네. 상용 임금 근로자가 47만 명이 늘었어요. 네.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전체 임금 근로자보다 더 많이 늘었다는 거고 네. 임시직이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하는 우리가 이른바 안 좋은 일자리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네. 오히려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비임금 근로자는 네. 뭐 그대로고. 네. 그러니까 상용 임금 근로자가 늘었는데 네. 그럼 좋은 일자리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5년 전, 10년 전에 그냥 항상 하던 얘기는 안 맞아요.
안 맞네요. 옛날에 뭐 일자리 늘어나면서 비정규직만 늘어났지 좋은 일자리 안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 맨날 했었잖아요. 했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이것도 약간 통계적 착시도 있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고용 노동 관련한 규제들이 좀 강화가 돼가지고 어지간하면 2년 지나면 다 정규직 전환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근데 뭐 정규직이라고 해서 뭐 노조 있는데 아니고서는 다 잘려요. 잘 다니지도 않아요. 그렇게 오래. 네네네. 그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 인식을 좀 버리셔야 돼요. 4대 보험 나오는 일자리 갖고 싶다? 4대 보험 나오는 일자리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4대 보험 나오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냐? 아니에요. 진짜 안 좋은 일자리도 4대 보험 그냥 해줍니다. 그렇죠. 안 해줄 수가 없어. 그렇죠. 직장이면 해줘야지. 네. 예. 세상이 변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럼 진짜 엄마는 일하고 애들은 노나를 한번 봤습니다. 전체 취업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조금 뭐 통계 시점은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네네. 뭐 그 전체 취업자 수가 32만 7천 명이에요. 네. 근데 60세 이상이 36만 6천 명. 아. 노인들이 6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중장년층이 취업한 숫자가 전체 취업자 숫자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60세 미만 오히려 3만 9천 명이 줄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훨씬 더 많이 취업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남자 여자를 분리해서 볼게요. 네. 32만 7천 명. 이 숫자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32만 7천 명. 여기서 여자가 30만 4천 명 취업했고 남자는 2만 4천 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남자들은 탱자 놀고 여자들만 가서 일하네. 그 나이와 이걸 같이 보니까 네네. 나이와 성별을 같이 보니까 32만 7천 명이 있는데 네. 60세 이상의 여성입니다. 60세 이상 여성이 20만 4천 명. 60세 미만 여성이 9만 9천 명. 남자는 네. 60세 이상이 16만 명. 60세 미만이 마이너스 13만 명. 15에서 39세가 마이너스 8만 명. 그러면 제일 취업을 안 하고 있는 나이는 네. 남자 15에서 39세. 얘가 전체 취업을 다 까먹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거를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관점을 바꿔보자. 일이란 취업이라는 게 네.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 일자리가 있어야 취업을 하는 거고 취업을 해야 취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자리의 관점에서 이걸 한번 보자. 어떤 얘기냐면 네. 60세 이상 여성분들이 근로 의욕이 굉장히 강하다 한들 네네. 스타트업 대리사원으로 많이 취업할 수 있을까요? 안 되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일자리가 스타트업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네. 거기서 일자리가 많이 생겼어요. 어. 그러면 60세 이상 여성분들의 취업률이 높아질까요? 전혀 아니죠. 상관없죠. 전혀 상관없죠. 예. 그럼 반대로 예. 그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복지 하시는 분들이 네. 뭐 젊은 청년들도 할 수는 있죠. 네. 근데 그쪽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 젊은 남성 청년들이 가서 거기서 일을 많이 할까요? 안 하죠. 예. 건설업이 발전을 해요. 네. 건설업이 막 화랑이 돼요. 그래가지고 공사 현장도 되게 많고 건설업에 막 진짜 부흥이 돼가 건설업 일자리가 막 생겨. 네네. 그러면 20대 여성 취업률이 높아질까요? 전혀 상관없죠. 그쪽도.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의 관점에서 왜 어린 놈의 새끼들이 일을 안 하냐가 아니라 네. 왜 어린 놈의 새끼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냐의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럼 그 직업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건업 및 그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네. 전체 일자리 숫자보다 많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업종을 통틀은 숫자보다 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취업한 사람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보건업은 병원이고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노인 뭐 요양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회복지 서비스업 있잖아요. 그 뭐 거기 뭐 간병인. 네네. 뭐 거기가 더 많다. 일반 취업 증가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우리 국가 전체 일자리 만들어진 거를 보면은 네. 그러니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 하나가 늘어난 취업자 수가 제일 많다. 나머지 모든 업을 다 통틀은 것보다 많다고요.
그러면 예. 중장년 남성은 왜 일을 하지 않는가? 그 소주 까먹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건설업이 죽으면 네. 중장년 남성 취업자 수가 줄어요. 그렇죠. 이해했어. 예. 제조업이 약해지면 중장년 남성 취업자 수가 줄어요. 네네. 보건복지 서비스업, 그러니까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늘어나면 60대 여성 취업자 수가 늘어요. 그럴 수 있겠네. 더 세밀하게. 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통계 분류상으로 나오는 거고 네.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나눠 볼게요. 보건업 네. 어떤 사람이 취업할 것 같으세요? 한번 그냥 상상해 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뭐 의사, 간호사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의사는 숫자가 별로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면 뭐 이런 뭐 간호 보조사 내지는 20대 응. 여성. 20대 여성. 오케이. 보건업 쪽이 활성화가 되면 20대 여성 취업자 수가 늘어납니다. 네네네. 이거를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보건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을 나눴을 때 취업자 수 증가율이 보건업에서 뚝 떨어지죠. 네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떨어지긴 하지만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죠. 취업자 수 증가율만 보면. 네네. 여기는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여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20대 미만 여성은 왜 9만 명이 신규 취업을 하고 60세 이상은 20만 명이 취업을 하는가 라는 부분이 이 똑같은 카테고리로 보이는 보건업 및 보건복지 서비스업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보건업, 의료산업이라든지 복지서비스업 같은 걸 활성화시켜갖고 보건업 쪽으로 활성화가 되면은 이쪽에는 20대 청년들, 여성 청년들이 취업을 많이 하게 되고 사회복지 서비스업 쪽이 많이, 여기는 정부보조금 같은 게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보조금을 많이 집어넣게 되면은 60세 여성들이 취업을 많이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애새끼들이 게임마다 쳐 자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곳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사상 최대의 고용률과 사상 최대의 또 뭐 경제활동 참가율을 하고 있는 이 숫자는 누가 만들고 있는 것이냐? 네. 정부 예산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 정부 예산으로 보건복지 서비스업을 보건복지 서비스업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보건복지 서비스업만 살아있는 회사 국가의 미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청년들에게 주어진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뭐 그럼 청년들이 눈높이를 좀 낮춰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이미 한국은행이 분석한 자료를 최근 거를 좀 봤었는데 네. 보니까 이미 청년들은 거의 한 20% 정도 하향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청년들도 맞추죠. 어느 정도 눈높이를 낮추죠. 네, 맞습니다. 낮추는데 낮춰갖고 그러면은 20대 남성 청년들이 다 사회복지 서비스업 가서 일을 해야 그게 나라가 잘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은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 어디에 취업하기 싫으냐 그랬더니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싫다 그러고 어디에 취업하고 싶냐 그랬더니 뭐 대기업은 당연히 취업하고 싶은 거고 스타트업에 취업하고 싶다 그래요. 그렇죠.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 좋아하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뭐죠? 그러니까 뭔가 비전을 함께하고 예. 거기서 나는 성과도 함께 누릴 수 있고 예, 중소기업은 괜히 꼰대 사장님에다가 커피 타와 이런 분위기 있잖아. 막 그런 거죠. 이제.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도 아니고 네네. 수많은 답 중에 정말 한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아직 200분 안 되니까 네. 제가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되게 우리나라에서 금기시되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문제는 절대선이에요. 그렇죠.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절대선. 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사회적 약자이고 네. 9988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숫자의 99%는 중소기업, 맞아요. 거기에 고용의 88%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그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취업자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고 대기업 중심의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바꿀 수 있고 네. 재벌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민주주의적인 목적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거는 너무나 필요한 부분입니다. 맞아요. 예. 네. 중소기업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어떤 맥락이냐면 과거에
만들어졌던 제도가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네. 시대 상황이 변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죠. 제도가 만들어져 있을 때는 거기에 생겨나는 이해관계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네. 이 제도를 바꾸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에서 그 중에 하나로서 중소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중소기업 지원 관련한 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네. OECD나 IMF에서 항상 지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네. 한국은 중소기업 지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아, OECD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 네. 1,700여 개의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지자체 네.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막 1,000여 개가 있다는데 그럼 왜 중소기업을 지금 으라차차님이 예산 따먹는 중비 중소기업이 많아요라고 하는데 제 관점은 뭐냐면은 예산을 따먹는 거의 문제, 좀비 기업이라서 문제 그게 아니고 좀비 기업이 왜 문제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그러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네. 그 정부 예산 따먹는 거와 좀비 기업 이 두 가지 키워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좀비 기업의 문제는 뭐냐면 수퍼빈이라고 되게 좋아하는 플라스틱 업체가 있어요. 슈퍼빈? 수퍼빈 재활용 플라스틱 네네. 업체예요.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의 그 자판기가 있는데 그 플라스틱 페트병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네. 돈을 줍니다. 그 마트 가서 본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학교 네. 앞에도 있고 좀 네, 있어요. 네. 그거를 딱 집어넣으면은 거기서 이제 그 센싱을 네. 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센싱을 해가지고 이게 재활용 가능한지 아닌지 그거 해가지고 네. 딱 해갖고 거기다가 그러면은 분리수거를 굳이 해야 되는 인센티브도 있잖아요. 네네. 캐시로 주니까. 그렇죠. 요즘에 그 폐지 줍는 사람들 없어진 거 아시죠? 진짜 할머니도 없어지셨더라고요. 요즘. 없어졌어요. 네. 그 얘기도 뭐 하다 보면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폐지를 중국에서 안 사갑니다. 그렇죠. 네, 옛날에 사갔는데.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지하철에 신문이 없어서 그런가 뭐 이거 아니고요. 그 폐지를 중국에서 안 사가면서 그 사업이 없어져서 그분들이 요즘에는 그 플라스틱 주워서 수퍼빈 많이 이용하세요. 아, 그리고서 효자라 그래요. 지 아들은 용돈도 안 주는데 얘는 따박따박 용돈 준다고. 이름도 귀엽네요. 슈퍼빈이야. 수퍼빈. 그리고서 그게 만약에 네. 그 자판기가 망가지잖아요. 네. 동네 민원 장난 아니에요. 아, 진짜 알바 그 알바요. 심심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는 거네. 용돈벌이 용돈벌이 하시고. 용돈벌이네. 그리고 그 페트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모였으니까 네. 이게 양질에 잘 분리된 게 있는데 네. 얘를 그러면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네. 플라스틱 재활용을 재활용하는 하는 거죠. 그런 네, 업체예요. 리사이클링.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거를 분류하는 로봇 기술도 들어가고 거기에 인공지능으로 이제 이게 뭐 페트병인지 아니면 PP인지 뭐 플라스틱별로 또 구분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정부 보조금이 있다. 네. 그러면 이게 좀 효율화가 된 거는 사람 손 쓰는 것보다 인건비가 덜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그냥 보조금 집어넣어가지고 네. 그냥 어르신들 일자리 만들어준다 셈치고 그냥 분리수거 그냥 손으로 그냥 하라 그래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보조금으로 하게 되니까 네. 원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들어가는 시장은 시장 왜곡이 벌어집니다. 그러네. 그렇죠.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죠. 네. 그것도 또 하나 사례를 들어드리면 네. 이거는 그 남재작 박사님이라고 농업 쪽 하시는 분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그 농번기에 이제 농번기에 이게 막 추수하고 막 그랬을 때 농기계가 있으면 너무 편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농기계를 이렇게 빌려서 쓰면 1년 내내 쓰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빌려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농기계 빌리는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농협에서 해요. 그렇겠죠. 그러면 싸게 빌려주겠죠. 그래야죠.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네. 거니까. 그러면은 농협 외에 어떤 업체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지 농협에 대해서. 없죠. 네, 예.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민간에 그냥 맡겨놓고 그 업체에게 보조금을 주면 됩니다. 어차피 그런 업이라면 그렇죠, 농협이 그렇죠. 직접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보조금이나 정부 지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네. 그냥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이 그냥 질비해 있으면 거기서 R&D도 안 일어나고 네.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혁신을 해봐야 내가 비용을 5% 아꼈어. 근데 쟤는 보조금으로 10%를 아껴. 예. 그러면 그런 혁신을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정부 보조금 받으면 되지. 예. 그래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면 뭔가 새롭게 뭘 할 수가 없어져요. 네. 그리고 아까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거는 내가 돈을 벌어서 이자를 얼마나 낼 수 있는가. 100%면 똔똔. 100%
100% 밑으로 내려가면 네. 이자도 못 내요.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서 42만 개 기업에서 네. 한 40만 개 정도 기업에서 이자를 못 내는 기업의 비중이 네. 42%. 그러니까 10개 중에 4개가 넘는 거잖아. 4-5개가 못 는다는 얘기네. 이자 낼 돈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 망하죠. 망하죠. 예. 근데 40%, 42%. 예. 안 망하죠. 그렇죠. 안 망하니까 저기 또 카운팅이 됐겠지. 예. 회업이 안 했으니까 예. 그도나. 예. 안 망합니다. 왜 안 망하냐? 음. 지원받는 게 많아요. 물론 음. 그 중소기업들이 망하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네. 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망하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는 거예요. 네네. 지원금도 주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망해서 생존하는 것까지는 뭐라 안 하겠는데 생존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와 이거 시장을 보니까 뭔가 좀 내가 이렇게 아이디어 내 가지고 이런 거 R&D를 해가지고 연구해서 이 사업을 하면은 오 뭔가 부가가치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뛰어들려고 보니까 다 보조금 받는 사람들이야. 혁신을 해봐야 네. 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타트업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렇죠.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또 하나. 그럼 아까 정부 예산 타는 것도 문제고 좀비도 문제라고 해서 정부 예산 타는 거 문제라고 보면 그러면 여기를 지원하는 거에 예산을 쓰게 되면 예산이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중장년층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런 수많은 회사들에 대해서 1,600개의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을 위한 뭐 프로그램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해줄 수 있잖아요. 네네. 여기를 좀 줄이면 더 해줄 수 있잖아요. 하다 망하더라도 아 이게 뭐 보조금 빼먹는 새끼 엄청 많다라고 얘기하고 젊은 놈들도 보조금 빼먹는 애들 많아요. 그렇죠. 그것만 하는 애들도 있어. 더 컨설팅 해가지고 더 똑똑해. 다 만들어주고 막 사료 만들어주고 서류 만들어주고. 중장년이 사업하면서 그냥 바지로 청년 내세우는 기업도 많은 거 아는데 예. 원래 돈은 그렇게 쓰입니다. 정책 목적을 해서 돈을 풀면은 꼭 네네. 정책 목적에 부합하게만 되진 않아요. 네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그쪽에서의 뭔가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정치인들이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청년을 위한 정책에서 예산 남는 거 있으면 조금 띄어가지고 청년 주는 거 말고 정말 과감하게 기존의 청년들의 경쟁을 왜곡하고 있는 그 산업 구조에서의 보조금 네. 받는 거기들을 정리해 줄 수 있냐. 그리고 여기에 받아가고 있는 그 예산을 빼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데 쓸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면서까지 청년을 지원해 줄 정도의 리더십이 있냐. 그거 없이 네. 청년들 위한다 그래가지고 뭐 청년들 뭐 하는 거에 노래 따라하고 뭐 자기 뭐 행사할 때 청년들 불러갖고 이렇게 포옹해주고 아프니까 청년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청년들은 위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네.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을 바라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구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과연 할 수 있냐? 근데 이 정도가 어떤 정도 문제냐면은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는 제가 아까 몇 명 안 되시니까 말씀드린다고 그랬던 게 네네. 중소기업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 아무도 못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OECD가 좀비 기업이 퇴출이 되면 인적 자원과 자본이 혁신 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다. 좀비 기업이 지원금을 바탕으로 치킨 게임을 벌이면 경쟁 회사들이 좀비가 되고 네.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단가 게임으로 들어가고 좋은 서비스와 양질의 서비스와 좀 더 나은 생산성이 아니라 네. 보조금 받은 돈으로 치킨 게임 해버리면은 청년 기업들은 아예 진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청년이라는 거는 나이가 청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기업을 키워서 성장시켜 갖고 중소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고 여기서 뭐 국제시장에 나가서 내가 이 경쟁력을 가지고 해보겠다라고 하는 태도로서의 청년 기업. 네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스타트업은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거라도 네. 내가 뭔가 혁신을 하고 경쟁을 하고 하는 기업은 청년 기업입니다. 그 청년 기업은 무조건 지원해야 돼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현상 유지. 그리고서 직원들 박봉해.
최저임금 주고 네. 정부 보조금 받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커피나 한 잔 타봐. 요걸로 그냥 사시는 그 사장님을 위한 그런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언제까지 하면서 버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하며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그렇죠. 좀비 기업을 생존시키기 위해서는 곤란하다. 한국은 이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000여 건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지원이 필요한 건지 연명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OECD가 매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 멋지네. 표현도 잘하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한정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변했냐면 네. 저도 저희 지역 제조업들의 생존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지역에 제조업이 있어야 제조를 하고 뭘 팔아야 임금을 주고 그 임금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밥도 사 먹고 술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애도 키우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에서 좀 생산성이 부족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원금을 통해서 좀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런 기업들 청년들이 안 갑니다. 그럼 그 자리를 누가 메우고 있죠? 외국인 노동자. 그렇겠죠. 예. 그러면 예전에는 오케이 꼰대 사장님 오케이 꼰대 사장님이 예뻐서 지원하는 건 아닌데 니네 임직원들 월급이라도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네. 그래 눈 감고 지원하자. 그냥 어차피 이거 회사 없어지면 복지 예산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네네. 복지 예산 셈 치고 중소기업 지원으로 한 다음에 그냥 일자리만 만들어서 굴려라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안 돼. 다 외국인이야. 우리가 외국인들 월급 주려고 정부 지원금 줘야 됩니까? 이제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 공력을 청년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가 중소기업 정책이라는 한 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드렸지만 네. 청년들이 좀 혁신 좀 해보려 그러면 택시 좀 쉽게 잡아보겠다 그러니까 타다 없애버렸죠. 성형외과 좀 쉽게 잡아보려 그랬더니 무슨 강남원이 그런 거 다 때려잡고 있죠. 변호사 좀 쉽게 만나면 안 되는 모바일 플랫폼 만들었더니 로톡 다 잡아 쳐넣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영역을 다 막아놔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죠? 외국 나가서 외국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대요. 동남아 가서 일하고 중동 가서 일하래요. 그건 뭐냐면 한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네. 현재 있는 중장년 기득권들은 10원도 청년들을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남는 돈 그냥 뽀찌 띄워주시 주는 거랑 너 나가서 일하면 내가 그 비행값 대줄게. 네. 내 건 건들지 마.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거는 근데 제가 오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하나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지역교육재정 교부금. 옛날에 뭐 지역에 있어도 다들 교육 열심히 받아야 되고 네. 그래서 거기서 개천에서 용도 나고 걔네들이 또 이제 그 지역에서 뭐 브레인 연구 역할을 하면 그 R&D를 기반으로 해서 제조업도 키우고 공장도 돌리고 그렇죠. 그 지역에 있는 회사들도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받고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좀 다 지원할 수 있게끔 네. 해주는 게 지역재정교부금이거든요. 나라에서 그 국내 세수의 일정 비율을 그냥 쏴요. 근데 애들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제도는 똑같아요. 계속 줘요. 그러면 거기서 어느 누가 감히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비 예산을 줄입시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근데 그 예산 가면 어떡합니까? 써야죠. 그렇죠. 그래갖고 진짜 뭐 진짜 일부 감사해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 네. 11명이 가는데 관광버스 4대가 동원이 돼. 수학여행 가는데. 네. 써야 되니까. 네. 그리고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다 패드 지급해. 맞아요. 그것도 매년 받고. 오케이. 학생들까지 봐줄게. 네. 학생들 공짜로 주는 것까지는 해줄게. 네. 선생님은 월급 받았으면 자기가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건물을 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합니까? 학교를. 아파트를 차라리 리모델링을 하지.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네. 만들 때는 필요했어요. 목적도 분명했고 그쵸. 합리적이었고. 근데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있는 작은 건설업자들도 있을 거고요. 네. 전설의 유통업자들도 있을 거고 막 지역에 거기에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부분들이 우리나라 20년 동안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필요한 제도적으로 해서 짜여진 거라고 한다면 이제 변해야 될 때 그 변화에 필요한 부분들에는 그런 요소들이 다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하나하나 바꿔가지고 진짜 청년들이 혁신하는 부분들이 얘네들이 좌충우돌해가지고 비기가 되게 안 좋아요. 괜히 막 애들 싸가지도 없고 네네. 막 어른들한테 개기고 그리고 뭣도 몰라. 이 제도가 왜 이렇게 있는지도 몰라. 네. 야, 이 규제가 있는 거는 옛날에 이런 사고가 났었고 이런 사고 나지 말라고 이렇게 제도 개선하는 거야. 제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도엔 다 필요성이 있는 거야. 네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아니야. 아니에요. 네. 그냥 최대한 많이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지원할 거면 청년이라는 표현을 나이로 쓰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필요하고 혁신하고 성장하려 그러는 곳에다가 자원 배분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놈이 어떤 식으로 혁신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으나 그 놈이 터져줘야 20년간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환경에서는 네. 누군가 파도를 그냥 뚫고 들어가는 파도를 뚫고 들어가려고 막 길을 쓰고 있는 애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고 걔네가 뚫고 나가는 곳에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 내가 옛날에 봤을 때는 뭐 파도는 말이야. 파도는 이렇게 타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갖고 막 뚫고 들어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애도 있죠. 그렇죠. 그럼 예. 그거 봐란 말이야. 내가 그 파도 그렇게 타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파도가 복잡할 때는 말이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검토할 게 많아. 그랬을 때는 좀 이런 식의 제도 개선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왜 이 모양인가는 대한민국은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모양이다. 네. 지난 20년간의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온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으로 정말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왜 이 모양이냐고 느끼냐면 과거의 방식이 통용되지 않는 흐름으로 전환이 돼서 어찌할 바를 잘 모르게 되고 그 상황에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면 여기저기가 부딪히게 되고 그렇죠. 이 사람이 받던 예산을 회수해서 다른 쪽으로 줘야 되면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갈등이 생기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보통 정치가 되기 때문에 정치가 극단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출산율이 저하가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과 여기서 자원 배분이 인간에게 많이 흘러가지 않았던 부분들이 충돌을 하게 되면서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가지 못한 사람들이 갈등을 빚게 되고 이 갈등을 정치인들이 활용을 하게 되면은 더 서로를 악으로 보게 되고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변곡점에 우리나라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